어머니, 바닷바람이 약보다 낫다니까요. 전남 신안의 외딴 섬, 낡은 빈집 앞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80대 노모 이봉순을 그곳에 두고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라면 5봉지와 생수 2통이 전부였습니다. 거기 사람을 두고 가는 거요. 다음 배가 일주일 뒤여. 배에 올라타자마자 아들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번 달부터 250만 원 아끼겠네. 부부가 배 위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각, 그제야 이봉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멍하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가 출발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전남 신안 육지에서 뱃길로 2시간 반. 그 외딴 섬으로 가는 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었어요. 가판 구석 나무 의자에 80대 노모 이봉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방수 작업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였어요. 옆에는 아들 한정우와 며느리 송미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효도 나들이 같았을 겁니다. 바다 구경시켜드리는 다정한 아들 부부. 하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달랐어요. 배가 파도를 넘을 때마다 이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뱃멀미였어요. 구역질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한정우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금방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 손은 등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눈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아내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송미라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봉순이 구역질 끝에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창밖 바다를 바라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 바다 참 익숙하다. 한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바다가 익숙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만 파셨잖아. 송미라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어요.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의 헛소리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는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봉순이 왜 이 바다를 익숙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시간 반 뒤 배가 섬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내리자마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선착장에서 염전 쪽으로 10분을 걸어 들어가자 허름한 빈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처마 및 거미줄에 마른 나뭇잎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한정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안에는 얇은 이불 한 채와 낡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차에서 가져온 짐을 내려놓았어요. 라면 5봉지, 생수 2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봉순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정우가 그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바닷바람이 약보다 낫다니까요. 섬 공기 실컷 마시고 계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시계를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배 시간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이봉순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작업복 소매 위를 꼭 움켜쥐었어요. 한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손에 비린내 나니까 그만 잡으세요. 그 한마디에 이봉순의 손이 멈췄어요. 꽉 쥐었던 손가락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그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아들의 팔 위에서 무릎 위로. 이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손등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견뎌온 손인지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부가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돌담길에서 섬주민 한 명과 마주쳤어요. 등이 굽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빈집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거기 사람을 두고 가는 거요? 다음 배가 일주일 뒤요.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시골을 좋아하셔서요. 바람 쐬러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부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배에 올라탄 부부의 얼굴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자 한정우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250만 원 세이브다. 송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진작 이렇게 할걸. 부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다는 반짝이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섬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 생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빈집 마루에 홀로 남겨진 이봉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닷바람이 작업복깃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이봉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이봉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멍하고 흐리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서늘하고 무엇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봉순이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접힌 종이 한 장 꺼내서 무릎 위에 펼쳤어요. 바람에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선박 등록증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타워와 대형 화물선 5척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이봉순이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기어이 애미를 갈매기 밥으로 던져놓고 가는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갯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인지, 왜 이 섬에 버려지면서도 저런 눈빛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봉순이 선박 등록증을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빈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마루를 밟아보고 벽의 균열을 손끝으로 훑고 창문 너머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멍한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읽는 눈이었어요. 출입구가 어디고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고 사람이 접근하면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사업가의 눈이었습니다. 이봉순에게는 아들이 모르는 삶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거의 누구도 모르는 삶이었죠.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봉순의 남편은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부였어요. 낡은 어선 한 척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겨울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더미와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봉수는 그 다음날 새벽 자갈치 시장에 섰습니다. 새벽 3시 경매장 바닥은 얼음물이 흥건했어요. 고무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끼어들면 욕이 날아왔어요. 아줌마 비켜. 여기 당신 자리 아니야.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20kg짜리 고등어 상자를 머리에 이고 경매장과 좌판 사이를 뛰었어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닦을 시간이 없었어요. 피가 마르기 전에 다음 상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밥을 먹이고 남편의 빚을 갚고 경매장에서 이름을 알려나갔습니다. 여러분, 8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겠어요? 새벽 경매장 얼음물 속 맨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봉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선 시세를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종이 어느 계절에 오르는지, 냉동 유통의 손실률은 얼마인지, 화물선 한 척의 용선료가 톤당 얼마인지, 좌판에 앉아서 장부를 쓰고 밤에는 아들을 재운 뒤 항만 물류서적을 읽었어요. 글자를 더듬더듬 짚어가며요. 수산 경매에서 모은 돈으로 냉동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 창고가 냉동 물류업이 되었어요. 물류업이 커지자 화물선 한 척을 용선했습니다. 한 척이 두 척이 되고 두 척이 다섯 척이 되었어요. 어느새 부산 해운대 마린타워에 본사를 둔 800억 규모의 해운물류그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이봉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된 뒤에도 새벽이면 부두에 나갔어요. 밧줄을 잡고 하역을 점검하고 직접 장부를 펼쳐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어요.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고무신 씨는 할머니가 화물선 5척의 주인이라는 걸요. 왜 숨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한정우 때문이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아드님한테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시죠. 이봉수는 단칼에 잘랐어요. 아들에게는 작은 물류대행업체 하나만 차려주었습니다. 본사 지분도 경영정보도 재산 규모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는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봉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돈맛을 알면 썩는다. 내 새끼만큼은 제 힘으로 서게 해야 한다. 평생 맨몸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이 사람을 망치는 꼴을 시장에서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이봉순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이쪽이 더 무섭습니다. 2년 전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봉순이 퇴근한 본사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재무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남들 다 퇴근한 뒤에 장부를 여는 것. 그날 밤 수출 선적 서류에서 이상한 숫자가 눈에 걸렸어요. 화물선에 실린 톤수와 서류상 톤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근소하면 오차일 수 있지만 열어볼수록 숫자가 벌어졌어요. 유령법인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십억 단위였어요.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은 차승호 상무였습니다. 이봉순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어요. 10년 넘게 믿고 맡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봉순의 입술이 굳었어요. 이놈이 내 배 밑바닥을 파고 있었구나. 바로 해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봉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승호 뒤에 외부 투자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만 자르면 머리가 도망칩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려면 차승호가 방심해야 했어요. 방심하게 만들려면 자신이 판단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봉수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멍한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눈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반쯤 벌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연습. 평생 날카롭게 살아온 여자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밤이었어요. 치매 연기가 시작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승호가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권한을 하나씩 가져갔어요. 집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밥상에서 이봉순이 일부러 국그릇을 엎으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또 엎으셨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 이봉수는 멍한 얼굴 뒤에서 그 말을 또렷이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멀쩡한 귀로 자식의 그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가장한 남자가 한정우에게 접근한 거예요. 신안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공기 좋고 사람 눈에 안 띕니다. 이봉수는 수행비서 윤재호의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차승호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차승호의 계략은 간단했어요. 이봉순을 외딴 섬에 격리시키고 그 틈에 경영권을 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빈집 마루에 앉은 이봉순이 안주머니 속 선박 등록증을 한 번 더 만지작거렸습니다. 갯바람이 작업복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해가 넘어가고 섬은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순이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집 뒤편 돌담길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아이고, 여기 사람이 있네? 낯선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돌담길 너머에서 나타난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고무대야에 미역을 가득 이고 있었어요. 고말순, 신안섬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오가며 해산물을 떼다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말순은 빈집 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이 집은 몇 년째 비어있던 곳이었거든요. 도둑인가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루 위에 앉아 있는 건 도둑이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할머니였어요. 이봉수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지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2년간 연습해온 가면을 이 낯선 사람 앞에서도 즉시 꺼내 쓴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 어쩐 일이에요? 이 집은 사람이 못 사는 집인데. 고말순이 대야를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봉순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말순이 이봉순의 손을 만져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손이 얼음장이었거든요. 이러다 죽겠네. 우리 집 가자. 여기서 가까워. 고말순의 집은 빈집에서 돌담길을 따라 5분쯤 걸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온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부엌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고말순이 이봉순을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는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뒤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미역과 두부 그리고 파 한 줌이 들어간 소박한 국이었습니다. 이봉순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차가웠던 몸 안쪽에서 온기가 번졌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국이었을까요? 섬에 내려진 뒤로 입에 넣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말순이 물었어요. 자식이 데려다 놓고 간 거요? 이봉순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고말순이 혀를 차며 이불을 다시 여며주었습니다. 그러다 고말순이 불쑥 한마디를 꺼냈어요. 나도 자갈치서 장사했소. 한 30년 전에. 이봉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치매 연기 중이었지만 자갈치 시장이라는 세 글자가 귀를 파고든 거예요. 고말순이 이봉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를 더듬듯 뚫어지게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깐만. 혹시 봉순이 아니가? 갈치 좌판 옆자리에서 고등어 팔던? 이봉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2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치매 연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순이 5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뛴 재회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사연을 잠깐 들어보셔야 해요. 30대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 이봉순과 고말순은 나란히 좌판을 깔고 앉던 사이였습니다. 이봉순은 고등어, 고말순은 갈치. 새벽마다 서로 좌판에 물을 뿌려주고 손님 없는 시간에는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었어요. 파도보다 큰 목소리로 호객하다가 목이 쉬면 서로 물을 건네던 사이였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거칠어도 옆에 서로가 있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고말순의 남편이 조업 중 풍랑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습니다. 자리세를 못 내자 시장 상인회에서 고말순의 좌판 자리를 회수하려 했어요. 남편도 잃고 장사 자리까지 빼앗기게 된 고말순이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봉순이 한 일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기 좌판 자리를 고말순에게 내준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목이었습니다. 사람 발길이 닿는 길목 한가운데였어요. 그 자리를 통째로 고말순에게 넘기고 자신은 시장 구석 통로에서 맨바닥에 좌판을 새로 폈습니다. 사람 발에 밟히는 구석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고말순이 울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네가 손해잖아. 이봉순이 받아쳤어요. 내가 여기서 못 일어나면 그때 울어라. 지금은 닥치고 생선이나 팔아. 그리고 웃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봉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고말순의 작은 방 안에서 두 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쭈글쭈글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뒤로 시장 떠나서 소식을 못 들었는데 네가 여기 이렇게 있을 줄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봉수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앞이었으니까요. 이봉순이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800억 회사 이야기, 치매 연기의 이유, 차승호라는 남자의 횡령, 아들 부부에게 섬에 버려진 것까지. 고말순은 처음에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이봉순이 안주머니에서 선박 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자 그제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터졌어요. 그 못된 놈의 자식.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대가리를 까쁘겠다. 고말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봉순이 고말순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사연을 다 들은 고말순이 이봉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사는 법이지. 내가 너한테 받은 게 있는데. 봉순아, 뭐든 말만 해. 50년 전 좌판 자리를 내주는 애가 이 밤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봉순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 고말순이 거친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이봉순은 그 전화기로 수행비서 윤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지금 당장 자산을 동결해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봉순이 고말순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나를 모른 척 해달라. 빈집 근처에서 평소처럼 미역이나 널고 있어 달라고요. 고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자리를 내줬잖아. 이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봉순이 고말순의 집을 나섰습니다. 어둑한 돌담길을 걸어 빈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멀리 바다 위로 한 줄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봉순이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윤비서, 빨리 와라.
이 늙은이가 마지막 그물을 던질 시간이다. 빈집 뒤편 포구에 곧 배 한 척이 닿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정우 부부의 배가 육지 항구에 닿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갑판을 내려왔어요. 요양원비 250만 원을 아꼈다는 안도감에 표정이 환했습니다. 한정우가 기지개를 켜며 선착장 계단을 밟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두 위에 양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한정우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정우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먼저 이름을 불렀어요. 한정우가 발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해운물류그룹 수행비서 윤재호. 한정우의 눈이 명함 위를 훑었습니다. 해운물류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자산을 동결하셨습니다. 귀하의 물류대행업체 용선 계약도 즉시 해지됩니다. 한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회장님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윤재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한정우의 시선이 서류 위를 더듬었습니다. 해운물류그룹, 대표이사 이봉순, 마린타워, 화물선 5척. 한정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우리 엄마가 회장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재호는 대답 대신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선박 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이봉순의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한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송미라의 다리가 풀렸어요. 부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송미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한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자기 물류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사장님, 오늘 아침에 용선 계약이 전부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고요. 한정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요양원비 250만 원을 아끼려다 사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거였어요. 송미라가 바닥에 앉은 채로 한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때 망설였잖아. 당신이 숫자를 읊으면서 밀어붙였잖아. 한정우가 아내를 노려보았어요. 당신도 고개 끄덕였잖아. 부두 위에서 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칼날이 섰어요. 윤재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존속유기로 신고하겠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미친 듯이 항구를 뛰어다녔습니다. 섬으로 갈 배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기 배편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선 선주들을 붙잡고 사정했지만 거친 물때를 핑계로 모두 거절했어요. 겨우 한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듣고 한정우가 카드를 내밀었을 때 단말기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거래 정지. 카드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귀가 붉어졌어요. 선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빌리고 빌려 간신히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낡은 어선 한 척이었어요.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한정우의 속이 뒤집혔어요. 갑판 구석에서 구역질을 하며 토했습니다. 그 순간 아침 장면이 떠올랐어요. 같은 뱃길에서 어머니가 멀미로 하얗게 질려 있을 때 자기는 등을 토닥이는 척만 하고 아내와 눈짓을 주고받았죠.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반성은 아니었어요. 회사가 날아갔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자기 살 걱정이었어요. 2시간 반 뒤 섬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우가 선착장에서 뛰어내리다시피 내려 빈집으로 달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놓고 간 라면 봉지가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생수통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한정우의 시선이 마루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돌잔치 상 앞에서 웃고 있는 아기 한정우. 그런데 사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얼굴 위에 흙을 찍어 놓은 흔적이 선명했어요. 한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송미라가 뒤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이 사진에 흙을 찍었는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한정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빈집 주변을 허겁지겁 뒤졌어요. 뒷길, 염전 쪽, 돌담 너머까지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빈집 옆에서 미역을 널고 있던 할머니 한 명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고말순이었습니다. 할머니 찾는 거요? 아까 배 한 척이 와서 태워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소. 고말순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미역을 고르는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정우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50년 지기 친구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탈출을 도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고말순은 약속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섬 주민처럼 미역을 널고 있었던 겁니다. 한정우가 발을 동동 구르며 포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빈집 뒤편 포구에 고속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한정우가 다가가자 선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은 1시간 전에 죽었다. 이봉순의 목소리였어요. 한정우가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봉순은 창문 너머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윤재호가 고속정에서 내려 한정우 앞에 섰습니다.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흘 안에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과 부두 하역으로 15만 원을 벌어올 것. 지인의 도움은 일절 금지. 오로지 두 사람의 힘으로만. 윤재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지갑, 차키를 주십시오. 한정우가 멍하니 서 있자 윤재호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한정우의 주머니에서 카드와 지갑이, 송미라의 가방에서 차키가 걷어졌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것은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고속정이 포구를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파도 소리만 남았어요. 부부는 텅 빈 부두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송미라가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전 몇 개를 쥔 손만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부부는 부산 부두가 컨테이너 창고 쪽방으로 향했어요. 이불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대고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열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쪽방 바닥에 한기가 등을 파고들어 한정우가 눈을 떴어요. 옆에서 송미라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없었어요. 어젯밤 컨테이너 창고 주인에게 사정해서 얻은 건 골판지 2장뿐이었습니다. 부부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시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경매장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바닥에는 얼음물이 흥건했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정우가 생선 가게를 하나씩 돌며 일자리를 구했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생선 나르는 것도 좋고 청소도 좋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칼 쥐어주면 생선 버리는 거야. 다른 데 가봐. 5군데를 거절당했어요. 6번째, 시장 구석 횟집 뒷골목에서 간신히 자빌 하나를 얻었습니다. 생선 내장을 빼는 일이었어요. 고무대야에 얼음물이 가득했습니다. 한정우가 맨손을 담갔어요. 손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렸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생선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이 쏟아졌어요. 비린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2번째 생선에서 칼이 미끄러졌어요. 검지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얼음물 위에 번졌어요. 한정우가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그래도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오늘 벌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생선 내장을 발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횟집 사장이 건넨 돈은 3,000원이었어요. 한정우가 구겨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 컵라면 하나에 1,000원. 2사람이 나눠 먹으면 한 끼. 그게 전부였어요. 쪽방으로 돌아온 부부가 컵라면 하나를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송미라가 젓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님한테 라면 몇 봉지 놓고 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은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자갈치 시장 노지에서 직접 생선을 팔아보려 자리를 폈어요. 아침에 남은 돈으로 잔 생선 몇 마리를 사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누군가 손등을 세게 내리쳤어요. 뒤돌아보니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구역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인데 어디서 굴러온 건달이 남의 자리를 넘봐? 꺼져. 고말순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섬에서 미역을 널며 모른 척했던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알 리가 없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생선 몇 마리를 주워 담으며 손등을 문질렀어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뺏긴 한정우가 시장 외곽 부두로 향했어요. 하역 작업장에서 일감을 찾았습니다. 냉동 생선 상자를 어깨에 메고 비탈을 오르는 일이었어요. 한 상자에 20kg가 넘었습니다. 첫 상자를 메고 비탈 중간까지 갔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배 노동자가 혀를 찼어요. 이것도 못 나르면 여기서도 쫓겨나. 한정우가 이를 악물고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양복에 코트를 걸친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거래처 사장이 한정우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 부은 손, 칼에 벤 손가락. 한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한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래처 사장이 수산물 상자 위에 10,000원짜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적선하는 셈 칠 테니 국밥이나 드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10,000원짜리 위에서 멈췄어요. 집을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송미라가 다가왔어요. 먼저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의 등을 향해 말했어요. 저희는 이래서 법니다. 사장이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송미라가 10,000원을 한정우의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아니야. 시장 골목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돌려줬어? 그 돈이면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었잖아. 송미라가 걸음을 멈추며 받아쳤습니다. 그 돈 받으면 우리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한정우의 입이 닫혔어요. 부부가 골목에서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두세요. 돈 앞에서 부부의 생각이 처음으로 갈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미라가 한 발 먼저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쪽방 바닥에 사흘 치번 돈을 펼쳐 놓았어요.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합쳐 8,000원 남짓이었습니다. 15만 원까지는 까마득했어요. 한정우가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엄마한테 빌면 안 되나? 송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그 섬에 엄마를 버렸잖아. 빌 면목이 있어? 한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송미라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같이 버린 거야. 처음이었습니다. 송미라가 자기 잘못까지 입에 올린 건요.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골판지 위에 놓인 비린내 나는 지폐 몇 장을 사이에 두고요. 결국 먼저 입을 다문 건 한정우였습니다. 쪽방 불이 꺼졌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한정우가 쪽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부두 끝에 나가 앉았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화물선 불빛이 줄지어 지나갔어요. 한정우는 그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어요. 저 배들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걸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저 배에서 짐을 나르는 인부가 되었다는 현실만이 또렷했어요. 그 시각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고말순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뒷모습이 어둠 속에 스쳤어요. 셋째 날인데 아직 멀었소.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송미라가 시장 횟집 뒤편에서 생선 비늘을 긁고 있었어요. 칼등으로 비늘을 밀어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사흘간 컵라면과 찬바람만 먹은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칼이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다리가 접혔어요. 송미라가 횟집 뒤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송미라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구나. 여기 가까운 데에 진료소 있으니 거기 가봐. 시장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한정우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두하역 중이었고 전화기도 압수당한 뒤였으니까요. 송미라가 혼자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 생선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를 막고 뛰어서 지나갔을 길이었어요. 지금은 벽을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봉순이 30년간 매일 걸었을 이 골목을 며느리는 사흘 만에 쓰러진 겁니다. 진료소는 골목 끝 2층 건물 1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접수대 앞에서 송미라가 머뭇거렸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주머니를 더듬는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송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무료라는 말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남의 돈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니까요. 진료실 안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영양 부족과 탈수였어요. 간호사가 팔에 바늘을 꽂을 때 송미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에 누런 얼룩이 져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이 닦여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링거가 떨어지는 동안 송미라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어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본 진료소는 익명 후원자의 뜻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 아래 후원 시작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송미라가 고개를 돌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심한 척 물었어요. 이 진료소 오래됐네요. 누가 이런 데를 만들었어요? 간호사가 링거 속도를 조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후원금을 보내오는 할머니가 계세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신 적은 없고요. 송미라의 숨이 멈췄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송미라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대기실 보셨죠? 시장 상인 할머니들, 아이 아는 엄마들. 여기 아니면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할머니 후원이 끊기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송미라가 대기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찾아올 때마다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왔었죠. 시장에서 직접 손질한 생선이 가득했습니다. 송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또 비린내. 차라리 백화점에서 사오시지. 시어머니의 손을 보며도 말했어요. 손 좀 관리하세요. 사람들 보기 민망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었습니다. 그 손이었어요.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생선을 다듬어 번 돈으로 30년간 이 진료소를 지켜온 겁니다. 돈 없는 늙은이, 냄새나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남몰래 이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고 있었다니요. 송미라가 링거줄을 단 채로 복도에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진 건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다가왔어요. 송미라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 어디가 많이 아프가? 송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주머니를 더듬더니 사탕 하나를 꺼내 송미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어. 울고 나면 나아. 송미라가 사탕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낯선 할머니의 작은 온정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았어야 할 따뜻함을 자기가 먼저 거부해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부두하역을 마치고 돌아온 한정우에게 송미라가 진료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료 진료소 이야기, 30년 된 익명 후원 이야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 이야기. 한정우의 반응은 무덤덤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일 했으면 됐지. 우리한테 뭐가 달라져? 송미라가 한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돈 냄새 난다고 했잖아. 그 돈이 사람 살리는 돈이었어.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미라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한 건 이 밤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먼저 바뀌고 있었어요. 쪽방 불이 꺼졌습니다. 송미라가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사흘간 생선을 만져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비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칼에 벤 상처도 있었죠. 문득 시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관절이 굵고 손등이 갈라지고
손톱 사이에 늘 비린내가 배어있던 그 손. 송미라의 손이 그 손과 닮아가고 있었어요. 송미라가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쪽방 창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5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5째 날 태풍이 올 것이었습니다. 5째 날 새벽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쪽방 창문을 빗줄기가 때리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골판지 벽을 흔들었습니다. 한정우가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았어요. 부두 위 가로등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쪽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풍 경보였습니다. 부산 해안 일대 강풍주의보. 한정우가 망설였어요. 오늘은 쉬어야 하나. 남은 날이 닷새뿐이었습니다. 번 돈은 아직 2만 원이 안 됐어요. 15만 원까지 까마득했습니다. 송미라가 먼저 골판지를 거두며 일어섰어요. 가자. 하루라도 빠지면 끝이야. 나흘 전과 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진료소에서 돌아온 뒤로 송미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대부분의 상인들이 좌판을 걷고 있었어요. 비닐 천막을 내리고 생선 상자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바람이 골목 사이를 훑으며 비닐 조각들을 날렸습니다. 한정우가 부두하역 작업장으로 갔어요. 작업장에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전날 밤 들어온 수산물 상자가 야적장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비닐 덮개가 바람에 반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빗물에 젖으면 냉동 상태가 풀려 물량 전체가 폐기될 판이었어요. 작업 반장이 한정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다 덮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다른 인부들은 태풍 경보에 출근을 안 한 거였어요. 한정우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비닐 덮개를 잡아당겨 상자 위에 씌웠습니다. 바람이 비닐을 잡아채 갔어요. 다시 덮었습니다. 또 날아갔어요. 비닐이 부족했습니다. 한정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어요. 상자 위에 덮었습니다. 빗물이 맨몸 위로 쏟아졌어요. 바닷바람이 젖은 살갗을 갈아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그래도 상자를 껴안은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억 하나가 밀려왔어요. 어릴 적이었습니다. 태풍이 불던 날 어린 한정우가 자갈치 시장으로 어머니를 데리러 갔었어요. 시장은 물바다였습니다. 상인들이 다 떠난 빈 좌판 사이에서 어머니 혼자 비닐 한 장으로 생선 상자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어린 한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비 맞잖아. 들어와. 어머니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거 못 지키면 내일 네 밥이 없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있던 게 생선이 아니라 자식의 밥 한 숟가락이었다는 거리요. 지금 한정우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비를 맞으며 상자를 껴안는 것. 30년 전 어머니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어요. 송미라가 시장 안쪽에서 횟집 잔일을 하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상자를 껴안고 있는 한정우를 발견했어요. 뛰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이 상자를 잡았어요. 부부가 나란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서로를 탓하며 싸웠던 두 사람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같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도 누그러졌어요. 작업 반장이 나와서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덮개와 옷 덕분에 물량은 무사했어요. 반장이 한정우에게 품삯 대신 젖은 상자에서 건진 생선 몇 마리를 건넸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생선이었어요. 한정우가 비닐봉지에 담긴 생선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인상을 찡그렸을 그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풍기던 바로 그 냄새. 한정우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서 항상 이 냄새가 났지. 나는 그게 싫다고 했어. 비린내 나니까 손 좀 씻고 오세요. 내가 그랬지. 바로 그때였어요. 시장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는 부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비닐 우산을 씌워주는 손이 보였어요. 올려다보니 고말순이었습니다. 둘째 날 자리를 뺏고 손등을 내리쳤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고말순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이었어요. 한정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처음 왔을 때랑 다르네. 밥은 굶지 말고 다녀. 한정우가 그 1,000원을 내려다보았어요. 구겨지고 빛바랜 지폐 2장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손등을 내리치더니 오늘은 1,000원을 쥐어주는 할머니. 한정우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섬에서 어머니를 도운 사람이라는 것도, 어머니의 50년 친구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1,000원이 가슴을 때렸어요. 어머니가 명절마다 건네주던 용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봉투에서 항상 비린내가 났었어요. 한정우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현금 말고 이체로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돌아섰었죠. 그 봉투 속 돈에서 나던 비린내. 그게 더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칼에 베이고 비를 맞으며 벌어온 삶의 냄새였어요. 한정우가 1,000원짜리 2장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30년간 이렇게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녁이었어요. 부부가 1,000원짜리 2장으로 시장 국밥집에 갔습니다. 가장 싼 국밥 하나를 시켜 나눠 먹었어요. 한정우가 숟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엄마가 왜 태풍에도 좌판을 안 떠났는지 알겠다. 송미라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에 대해 같은 마음에 도달한 밤이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한정우가 젖은 옷을 벽에 걸었습니다. 누우려는데 주머니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생선을 들고 다닌 주머니였습니다. 코를 막지 않았어요. 가만히 손을 들어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두 작업장에 나온 한정우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한정우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를 한정우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추레한 점퍼 차림으로 찾아와 섬의 빈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 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림질이 반듯한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 한정우의 비린내 나는 작업복과는 다른 세계의 옷차림이었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정우가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에 칼에 벤 상처가 있었습니다. 명함 위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운물류그룹 재무총괄 상무 차승호. 한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 회사 사람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차승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죠. 한 대표님 아드님. 존칭이었지만 눈은 한정우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모욕이 웃음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차승호가 부두 근처 커피숍으로 한정우를 이끌었어요. 한정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커피숍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에 한정우의 작업복에서 비린내가 퍼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코를 찡그렸어요. 한정우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차승우가 커피 2잔을 시켰어요. 한정우는 자기가 주문할 돈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엿새 전까지 자기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처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커피 한 잔 값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차승우가 커피잔을 밀어놓고 본론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의 치매를 사유로 후견인 신청을 하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800억 전부를 합법적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도장만 찍으세요. 한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엿새간 생선 내장을 발라본 돈이 고작 몇만 원인 사람 앞에 800억이 놓인 겁니다. 차승우가 이 타이밍을 노린 거였어요. 한정우가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약해진 바로 이 순간을요. 한정우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서류 쪽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때 자기 손에서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였습니다. 엿새간 생선을 만지고 칼에 베이고 얼음물에 담갔던 손. 어제 태풍 속에서 상자를 껴안았던 손. 고말순 할머니가 1,000원짜리를 쥐어준 그 손이었어요. 한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손으로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어요. 새벽 시장에서 20kg짜리 상자를 머리에 이고 뛰던 젊은 어머니. 비 맞으며 좌판을 지키던 어머니. 어선 한 척에서 시작해 화물선 5척을 일으킨 어머니. 그 모든 세월을 도장 하나로 가로채는 자기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정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차승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한정우는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차승호의 구두 위에 뿌렸어요.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몬 게 당신이었지. 내 불효를 이용해서 회사를 삼키려 한 것도. 차승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정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미끼를 물었던 나는 당신보다 더한 놈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승호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닷새간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태풍에 맞고 1,000원짜리를 쥐고 울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엿새 전에 한정우였다면 2번 고민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차승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능글맞은 웃음이 거치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절하시면 어머님의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드님이 섬에 유기한 기록도 함께요. 존속유기와 치매 후견 동시에 걸면 어머님도 아드님도 끝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한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존속유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이름인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은 순간이었어요. 한정우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해봐. 내가 한 짓은 내가 받겠다. 하지만 엄마를 내 도구로 쓰는 건 안 된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차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정우가 자기 처벌까지 감수하겠다고 한 건 이 순간이 처음이었어요. 돈도 회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미래도 내려놓은 겁니다. 남은 건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커피숍에 홀로 남은 차승우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전화를 끊는 차승우의 눈이 차가웠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는 걸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커피숍을 나와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부두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났어요. 한정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이 있었어요. 어제 고말순에게 받은 1,000원짜리였습니다. 구겨진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800억을 거절하고 1,000원짜리를 쥐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울음도 분노도 아닌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담담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부두 끝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화물선들이 수평선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작업장을 향해서요. 남은 나흘을 채워야 했습니다. 열흘째 아침 어머니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열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정우가 윤재호 앞에 섰어요. 약속 장소는 부두 끝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정우의 손에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 열흘간 번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합쳐 14만 2천 원이었어요. 15만 원에 8천 원이 모자랐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내가 나흘째에 쓰러져서 약을 먼저 사야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제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윤재호가 한정우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열흘 전 항구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지금은 맑았어요. 윤재호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정우의 손 위에 비닐봉지가 다시 올려졌어요. 윤재호가 부부를 차에 태웠습니다. 마린타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한정우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항구가 펼쳐졌어요.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고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저 배 한 척을 움직이려면 몇 명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지, 저 컨테이너를 채우려면 몇 명의 상인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어머니가 어선 한 척에서 이 모든 걸 일으켰습니다. 한정우의 목이 메었어요. 마린타워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 이봉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바다를 등지고 있었어요. 섬에서 보았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회장의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릎부터 꺾였어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 섬에 버리고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송미라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가 못나서 남편을 부추기고 어머님 마음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봉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부부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어떤 표정인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봉순이 나직이 물었어요. 이 회사를 물려주면 받겠느냐? 한정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숨을 삼켰어요. 그냥 엄마 아들로만 살게 해주세요. 부두에서 하역이든 생선 손질이든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봉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봉순이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돈을 거절하는 아들.
제 힘으로 서겠다는 아들. 이봉순이 40년간 재산을 숨기며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봉순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녹슨 열쇠 하나였습니다. 작고 낡은 배 열쇠였어요.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 적 없다. 한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요. 뭐라고요? 이봉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차승우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눈치챘다. 놈의 꼬리를 잡으려면 내가 바보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치매인 척했고, 놈은 방심했고,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치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멀쩡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것도요.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요. 밥상에서 일부러 국을 엎고 멍한 표정을 지어야 했던 것도요. 그리고 끝내 섬에 버려진 것까지. 그 모든 순간을 맑은 정신으로 느끼며 견뎌내신 겁니다. 치매였다면 차라리 마음이 덜 아팠을 거예요. 흐린 정신 속에서는 아들의 배신이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며느리가 한숨 쉬는 순간,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을 또렷이 보고 있었어요. 한정우가 바닥에 이마를 다시 박았습니다. 엄마, 그걸 깨어있는 채로 다 당한 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끊기듯 울었습니다. 송미라도 진료소에서 알게 된 30년 후원의 기억이 겹쳐오며 통곡했어요. 남몰래 세상을 돌보던 시어머니를 냄새나는 늙은이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순이 녹슨 열쇠의 행선지를 알려주었어요. 부두 컨테이너 창고 막사의 방수 금고. 이봉순이 처음 생선 경매를 시작했던 바로 그 창고였습니다. 한정우가 달려갔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장부 묶음이 있었어요. 차승호의 10년간 횡령 내역과 밀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이 칼자루를 줄 사람은 깨끗해진 손을 가진 너뿐이다. 두려워 마라. 애미가 닦아놓은 길은 험하지만 네가 걸어갈 길은 내가 지킨다. 한정우가 편지를 쥔 손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열흘간 생선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바로 그 시각 차승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봉순이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퍼뜨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거였어요. 회장 해임안과 선박 매각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사회장 안에서 차승우가 이사진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역 작업복 차림의 한정우가 들어섰어요. 차승우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저 부두 노동자 끌어내. 한정우가 멈추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이봉순 회장의 아들 한정우입니다. 오늘 이 부두에서 치워야 할 거대한 폐기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스크린에 USB의 녹취와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차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다. 치매 노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발악하는 그 순간 뒷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이봉순이 나타났습니다. 이봉순이 차승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페류나라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만든 건 이엠이다. 하지만 내 믿음을 배신하고 회사를 갉아먹은 너는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진짜 괴물이다. 이사회장 뒷문으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승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끌려나가는 차승호의 구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사회장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이봉순과 한정우. 이봉순이 휠체어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칼에 벤 상처가 있고 거칠고 비린내가 벤 손이었어요. 이봉순이 그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처음으로 자기 손과 닮아 있었어요. 한마디 대사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만이 화면에 남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정우는 해운물류그룹의 신임 대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양복을 벗었습니다. 하역 작업복을 입고 부두로 나갔어요. 처음에 직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컨테이너 상자를 어깨에 메고 비탈을 오르는 모습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금요일의 부두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한정우가 상자를 나르며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김 반장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박형, 아들 대학 합격했다며? 1년 전 비탈에서 상자를 떨어뜨려 혀를 차게 만들었던 그 선배 노동자가 이제는 한정우의 옆에서 나란히 상자를 메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열흘간의 바닥 경험이 일회성 반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송미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봉순 재단의 무료 급식소에서 매주 배식 봉사를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 상인 할머니가 아가, 국이 맛있다라고 하면 송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1년 전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자갈치 시장의 무료 진료소. 시어머니가 30년간 익명으로 지켜온 그곳의 운영위원을 송미라가 맡았습니다. 진료소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매주 걸어다니며 점검했어요. 벽의 액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본 진료소는 익명 후원자의 뜻에 따라 운영됩니다. 송미라는 그 액자를 지나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자갈치 시장 고말순에게는 매주 과일 한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좌판 옆에 과일 상자가 놓이면 고말순이 투덜거렸어요. 또 왔네. 이놈의 과일이 좌판보다 크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정우가 직접 과일을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고말순의 좌판 앞에 섰어요. 고말순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또 자리 뺏으러 왔어? 1년 전 손등을 내리치던 그 목소리였지만 눈이 웃고 있었어요. 한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1,000원 아직도 갚지 못했습니다. 고말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1,000원은 네 엄마한테 갚아. 나는 받은 거 없다. 한정우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고말순이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 엄마가 50년 전에 나한테 좌판 자리를 내줬다. 그때 안 그랬으면 나는 여기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갚을 건 1,000원이 아니라 네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다. 한정우의 발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등이 굳었어요. 섬에서 미역을 널던 할머니, 시장에서 손등을 내리치던 할머니, 태풍 속에서 1,000원을 쥐어주던 할머니, 전부 같은 사람이었구나. 어머니의 50년 친구였구나. 한정우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러분, 고말순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한정우에게 내비친 순간이었습니다. 50년 전 이봉순에게 좌판을 받은 은혜. 그걸 섬에서, 시장에서, 태풍 속에서 갚아온 거였어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마린타워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봉순이 들어왔어요. 회장 집무실이 아니라
아들의 방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봉순이 통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한정우가 받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120만 원.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번 돈이었습니다. 한정우가 통장을 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제 시장에 안 나가셔도 돼. 이봉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장을 안 나가면 내 손이 깨끗해져. 깨끗해지면 이 돈의 무게를 잊어. 잊으면 안 돼. 이봉순이 덧붙였어요. 직원들 횟감이나 사 돌려라. 내 손때 묻은 돈이니 허투루 쓰지 말고.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건네는 손이 아들의 손등을 스치듯 만지고 지나갔어요. 그 찰나의 손길을 한정우는 느꼈을 겁니다. 한정우가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안쪽 여백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볼펜 글씨였어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 밥값. 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800억 화물선을 가진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번 120만 원. 그 통장에 적어놓은 네 글자. 화물선 5척보다 무거운 통장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정우가 통장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봉순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이봉순의 뒷모습,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이봉순이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연기하고 참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봉순은 평생 자갈치 시장의 생선 좌판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800억을 가지고도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갔어요. 아들이 타락할까봐 재산을 숨기고 회사를 지키려 치매 연기를 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아들에게 버림받는 것까지 견뎠습니다. 그 모든 게 뭐였을까요? 통장에 적힌 그 네 글자가 답이었어요. 내 새끼 밥값. 어머니에게 800억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내 자식이 제 힘으로 밥 한 숟가락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린타워 창밖으로 부산 항구가 보였어요. 화물선이 드나들고 부두에서 노동자들이 상자를 날랐습니다. 멀리 자갈치 시장 쪽에서 호객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한정우가 대표실 책상 위에 통장을 펼쳐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을 넘어 통장 위에 내려앉았어요. 내 새끼 밥값. 비린내가 밴 그 네 글자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봉수는 평생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능력을 숨기고 아픈 마음까지 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아들 앞에서는 냄새나는 늙은이로 살아야 했죠. 그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그 밤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바보가 되는 것쯤은 기꺼이 감수해요. 자기 마음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 그것 또한 기쁨일 테지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